네, 안녕하십니까. 아수라 공작단. 뭔가 좀 진지하게 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초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초 작가로부터 차분하게 한번 우리 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브루스 어떻게 우리 왕초 강의 듣기 전에 한번 기대하는 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도 왕초 선생님을 4년 정도 이렇게 뵈면서 참 발로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달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아주 편안하게 전달을 잘 해주셔서 오늘 또 동아시아 바다 공부를 하는데 큰 공부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그럼 한번 저희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왕초 부탁해요. 네. 두 분께서 그 소개 말씀을 너무 이렇게 거하게 해줘서 벼랑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역사라고 큰 제목을 걸기는 했지만 여행 속에서 만나는 역사로서 그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바다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다녔던 여행지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바다의 역사라는 그 주제를 제 답사 여행에다가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는 준비는 2018년, 19년에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지도는 제가 여행 갈 때 여행 준비하는 지도로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인데 대략 보면 동남아시아를 쭉 거쳐서 인도까지 가는 여기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아시아의 바다의 역사를 읽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지난 2년 거의 한 반 동안 코로나의 길이 다 막혀 있었죠. 막혀 있는 동안에 약간 다른 생각이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동진해 오는 궤적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동해의 저 위쪽 끝에 가면 헤이롱강의 하구가 타타르 해협입니다. 타타르 해협. 그래서 타타르 해협에서 리스본 약간 가까운 교외에 가면 유럽 땅의 서쪽 끝이 호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카곳. 그래서 타타르 해협에서 호카곳까지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되게 아주 흥미로운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좀 적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의 역사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바다를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쓰면서 그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역사의 큰 흐름에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금지하던 역사가 있었고 그 금지라는 거는 바다 쪽으로는 닫혀있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륙과 해양이라는 데서 반쪽을 우리가 포기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실질적인 영토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은 금지되어 있죠. 이제 휴전선, 군사분계선이라는 그런 걸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북쪽으로도 우리 생각에 사실은 닫혀 있는 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다의 역사를 이렇게 착안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개방적인 융합된 그렇게 교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다 할까 그런 생각으로 바다의 역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하고 오늘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곳을 일단 지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이 도초도가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있는 곳이 현재 도초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라 공작단이 도초도에 온 계기 중에 하나는 흑산도와 우이도에 유배됐던 정약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쓴 것은 이제 어류도감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거 이외에 그 홍어장수 문순득이 표류했던 이야기, 표류했다가 다시 송환되어서 돌아온 3년 2개월간의 표류 이야기를 정약전이 듣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표해시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초도에 와 있는 셈입니다. 도초도에 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중국에 한 10년 넘게 답사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바다의 역사와 관련된 곳들은 중국으로 보면 동해, 우리가 보면 서해죠. 그리고 중국의 동해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동중국해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상해를 연결한 그 아래쪽은 동중국해, 그 위쪽은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서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동해안, 그 해안지대를 쭉 따라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나라 바다의 역사의 흔적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멋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맛이 있는 거는 산동반도의 동쪽 끝 바로 아래 지점입니다. 적산포라는 곳에 장보고의 법화원이 현재 복원돼서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거는 이 법화원은 장보고 시대에 약 20여 년 정도 있었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당나라의 폐불 정책 때문에 폐사가 됐었고, 20세기 후반에 와서 지금 신중국이 저걸 새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가면 장보고 상을 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면 양주에 가면 최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의 유학생으로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에 급제를 했었고, 현지에서 그 관리로 보직도 받았었고, 그러던 와중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중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문장가로 이렇게 이 칭송을 받는 사람이죠. 조금 더 내려오면 항저우에 서호라는 그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서호의 서남쪽에 가면 해인 고려사, 이것도 이제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복원해서 만든 건데 해인 고려사가 잘 만들어져 있고 고려시대의 이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도저고성 최부라고 제가 썼는데 조선시대 성종 때입니다. 최부라는 관리가, 제주도에 있던 관리가 부친상을 당해서 고향을 가려다가 배를 탔는데 표류를 해서 흘러 내려와서 지금 저 도저고성이라고 써 있는 부근에 표착했습니다. 표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조선의 관리라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신원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육지길로 이렇게 쭉 소관이 돼서 북경에 가서 사신단하고 같이 이렇게 귀국하는 그랬는데, 저 도저고성에 가면 최부가 표착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중한 우호의 비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리려는 그런 것들은 여행자들이 다 가볼 수 있는 곳들로서 지금 이 지도에 표시한 것들입니다. 그 아시아의 바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지명, 바다의 지명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는 뭐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서해에서 더 이제 북경, 천진 쪽으로 더 들어가면 중국어로는 보하이라고 하지만 발해만입니다. 한자로 읽으면 발해만. 발해만은 안중근 의사가 이 사형을 당한 감옥이 여순 감옥이죠. 리순 감옥과 산동반도의 북쪽 끝 봉래, 펑라이라는 곳을 연결하는 선, 거기까지가 이제 발해만이고, 그 다음은 황해와 그 아래 동중국해, 동해, 중국의 동해입니다. 저렇게 구분을 해서 황해와 서해라고 칭하고, 그 아래 타이완이 남단에서부터 복건성, 광동성의 경계에 있는 섬을 잇는 그 해협까지, 타이완 해협까지를 해서 동중국해라고 구분을 합니다. 동중국해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기록에 나타나는 구세기, 그러니까 저거는 장보고 시대를 포함해서 구세기에 있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 항해 노선들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세기 제당 신라인들의 무역 항로인데,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역사 기록에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여행했다는 것들이 다 기록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우리나라 서남쪽에 청해진이 있는 거고, 청해진 저 위쪽으로 가면 화성의 당성 사적지가 있는데 경기만입니다. 저거는 신라가 경기도 지방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당나라와 갈 때는 저쪽 경기만에서 배를 출발했다고 해요. 충남 당진도 그 지명 자체가 당진, 당나라 당자와 진을 쓰는데 관련이 당연히 뭐 상당히 깊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발굴해서 나온 유적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 당진에는.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에 당성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을 일부 복원을 해놓고 그 성에 올라가면 제부도가 많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 만합니다. 그렇게 있고, 지금 이 선으로 항로를 그렸는데, 대개 우리나라 서남쪽에서 양주나 수저우 또는 지금의 상해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는 대개 황해 사단 항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사진 거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서해에서 저쪽 산동반도로 직접 넘어가기도 하고, 횡단 항로라고 합니다. 황해 횡단 항로.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약간 좀 불충분한데 경기만에서 시작해서 신의주까지 이렇게 삥 올라가서 아주 해안가에 가까이 붙어서 넘어간 다음에 여순 쪽에서 이제 펑라이 둥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연안항로라고 합니다. 연안항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쪽에 일본의 규슈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대략 장보고 시대 전후로 실제 사람들이 항해했던 노선들입니다. 산둥성에 가면 적산포 버퍼원의 장보고상이 이 사진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보시지만 멋지죠? 이게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아주 뭐 강고하고 어디 뭐 찔러서 뭘로 찔러도 이렇게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멋있는 장보고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 버퍼원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 한국 사람들이 저 근처에 가면 다 갑니다. 그런데 저기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외국인 중에 한 덩어리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저기를 찾아오는 이유는 일본의 엔린이 당나라에 와서 이제 공부를 순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엔린의 기록에서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이 신라인들입니다. 신라인들. 그리고 이 법화원에 와서도 3번인가를 지나갔고, 말하자면 신세도 지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엔린의 기록을 찾아서 오는 일본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장보고는 우리나라의 완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완도 옆에 있는 장도의 청해진을 이렇게 복원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청해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발굴도 일부 했고, 그래서 저기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기는 가서 보면 이 완도 쪽에는 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저 장도에 들어가면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면 걷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잘 꾸며놔서 저기는 여행지로도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의 당성 유지인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성벽 위에서 찍은 겁니다. 성벽 위에서 찍고, 저 오른쪽 윗부분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오른쪽 윗부분이 제부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찾아가시면 한적하게 이렇게 이 산보하는 것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가볼만 합니다. 산동성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안휘성 양조에 가면 치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꽤 크게 만들어 놨죠. 아주 규모도 잘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뭘 만들면 어쨌든 중후장대하게 만드는 데는 참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규모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저 안에 들어있는 최치원 상입니다. 최치원 상인데 밑에 보면 최치원 선생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밑에 그 아래는 한글로도 최치원 선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써놨는데, 참고로 중국에서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의 대학 교수나 또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어른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존칭이기 때문에 최치원 선생입니다. 신라라는 사회가 나름대로 백제를 통합하고 고구려의 일부 땅을 흡수해서 이렇게 좀 강력한 어떤 거를 보여줬는데, 이후에 이제 기득권 체제에 안주하면서 진골, 성골, 그다음에 육두품 이런 품계에 의해서, 신분제도에 의해서 특히 육두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리천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장보고도 그렇고 최치원도 그렇고 전부 육두품들이 이 신라로 많이 당나라로 많이 바다를 건너서 바다의 역사를 썼던 그런 것들 기억해둘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인들의 바다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사족처럼 하나 더 덧붙이곤 하는 거는 9세기에 해상 주도권을 장보고가 갖고 있었는데, 장보고가 어쨌든 국내의 권력 다툼 속에 이렇게 되면서 장보고가 죽죠. 죽고 난 다음에는 해상 주도권이 좀 사라집니다. 이렇게 저 9세기에는 일본과 신라 사이의 바다에서 도적질 하는 것들을 이제 해적이라고도 하지만 해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해구는 신라인이었습니다. 신라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저 신라인 해구가 극성을 부려서 신라와 외 사이에 약 50년 정도의 외교가 사신선이 이렇게 오가지 못해서 외교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성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아까 그 바다의 역사 하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뭔가를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각하면 있으면 전부 그 외구들만 생각을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이렇게 머리 한켠에는 이렇게 감안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재당 신라인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 그 삼국통일되고 고구려 백제가 멸망을 하고서 고구려 사람들도 당나라 가서 무장들도 많이 되고 유명한 뭐 흑취상지도 있고 또 뭐 고선지도 있고 일본에서도 백제파 고구려파 해가지고 일본 정권이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통일을 됐으니까 재당 신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배 세력들은 이렇게 배고픈 게 없거든요. 새롭게 신라 쪽 세력들은. 근데 그 전에 구 백제인들과 구 고구려인들 쫓겨나거나 끌려간 사람들이 당나라나 일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이 당나라로 몰려가서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로 몰려가고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몰려가고 특히 그 서해안에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백제계를 많이 볼 수 있고 일부는 뭐 고구려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주류로 올라가지 못했던 서해안과 남해안의 이 해양 세력들이 동아시아 바다를 주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또 노예로 끌려가서 중국에서 옛년 책에도 나왔듯이 뭐 배를 만드는 일, 그 무역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많이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재당 신라이라는 말에는 그 만국 시민의 서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그 브루스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대략 이제 그 재당 신라인들이 이 바다를 건너간 이유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한 것들이 유학 그랬는데 공부하러 갔는데 이제 최치원처럼 육두품에서 많이 갔다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기득권에 편입은 됐으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무역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좀 출세해 보려는 이런 그다음에 무장을 통해서 무공을 쌓아서 출세를 하려는 그런 욕구들 장보고나 장보고의 친구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부는 노예로 잡혀가서 건너간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할 때에 신라에게 제시한 명분 중에 하나가 노예로 납치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막겠다는 것도 이제 명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 때는 이미 백제의 유민들, 예를 들면 고구려의 유민들은 당연히 이제 신라 사회에 편입은 됐고 능력은 있으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데서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많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백제의 유민인데 이렇게 그 신라인의 신분을 가지고 당나라로 건너갔던 거 이런 사례는 제가 직접 본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거에서는 거기까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뭐 그런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있었겠죠. 다음 고려 시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시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으로부터 899년 전에 송나라의 사신단이 고려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문서를 책임지고 있었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도경이라는 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입니다. 전체 제목은 그런 책을 남겼는데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는 선화는 그 연호입니다. 황제의 연호입니다. 그 선화 시대의 봉사 사신단의 일원으로 명을 받아서 고려에 다녀와서 도경, 그림과 글로 쓴 겁니다. 서긍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글이나 그림으로 굉장히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림은 전해지는 게 없고 글로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에 와서 준비했을 때부터 가서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이런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인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거기에 수레와 말 어떤 때 이런 것도 있고 백성들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그릇 부치 이런 것들 그릇들도 전부 자기가 본 것들을 기록한 게 있고 그 중에 이제 바닷길을 기록한 것도 있어서 그 고려가 이렇게 해양 국가적인 성격이 꽤 강하고 해양을 주도하지는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동아시아 바다에서 송나라와 고려라는 두 그 중요한 그 해양 세력이 두 주체 중에 하나였었고
그거를 고려 도경에 있는 그 기록으로 잠시 한번 짚어보는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보시는 화면은 번역본의 목차입니다. 번역본의 목차고 모두 1권부터 40권까지, 그러니까 챕터 1부터 챕터 40까지 있고 이게 이제 책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후단에 바닷길에 관한 항로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상해 앞바다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동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해 사단 항로라고 얘기한 그 항로로 쭉 오면 제일 먼저 가거도에 오게 됩니다. 가거도에 오면 당시 지명으로는 협계산인데 협계산에 오면 이제 고려 땅에 당도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협계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흑산입니다. 지금의 흑산도입니다. 그 다음에 월서, 외서, 고섬섬 이런 데, 고섬섬도 옛날에 그 해난 사고가 크게 있어서 나이 든 분들은 좀 기억하는 겁니다. 위도에 가던 배가 한번 빠진 적이 있죠. 그 다음이 군산도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선유도이죠. 선유도고 선유도까지 왔을 때 고려의 김부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동접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왕의 명을 받고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나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자격으로 와서 김부식을 만난 자리가 군산도입니다. 지금의 선유도입니다. 저 군산도에 군산진이 있었고 수군이 있었죠. 수군이 있었고 군산에 있는 수군이 현재의 군산시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지금 저기는 고군산이 된 겁니다. 군산시가 새로운 군산이고 여기는 옛날 군산이고, 근데 그 고군산에 섭이 여러 개 있으니까 고군산 군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연유를 갖고 있죠. 위로 계속 올라가면 안흥정, 그리고 현재 마도입니다. 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안반도의 서쪽입니다. 저기에 가면 마도 근처에서 빠진 배들을 건져낸 게 있습니다. 마도 1호, 마도 2호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건져낸 그 해양 문화재를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그 마도 부근에서 이렇게 건져낸 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이제 영흥도, 영종도, 강화도를 지나서 개성을 가는데 개경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경의 그 가까운 항구, 말하자면 서울로 치면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마포 정도에 해당되는 게 병난도입니다. 병난도는 예성강을 따라서 조금 들어가서 살짝 꺾인 자리에 있습니다. 꺾인 자리에 병난도가 있죠. 병난도는 섬은 아니고 나루라는 뜻입니다. 도가. 병난도. 섬이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섬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삼수변에 쓰는 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루라는 뜻입니다. 저기가 이제 그 바닷길로 가는 목적지고, 저기서부터는 이제 뭐 육지로 걸어 들어가서 개경에, 왕성에 가서 왕을 붙고 사신이니까 그 서궁이 왔을 때는 이제 그 황제의 서신을 전달해주는 국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회신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강화도와 교동도 이쪽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 교동도에 찾아가면 교동도의 실제로 남쪽에 교동 향교 바로 가까운 곳에 남산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인데, 여기에 가면 그 남산포에 사신관터라고 이렇게 팻말이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송나라에서 오던, 그래서 개경을 향해서 병난도로 항해하던 그런 배들이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병난도까지 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신관 터가 현재 그 표지만 있습니다. 교동도 화계산에 올라가서 보면 저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가 강화도고 정면으로 보이는 게 성모도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가 이제 그 백길이었었던 거죠. 고려 시대에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국제 항로였습니다. 이 서궁 일행 그 사신단을 김부식이 영접을 했는데, 이때의 기록에 그 지금의 선유도에 오룡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가면 오룡묘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고려 시대의 건축물이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 오룡묘라고 고려 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 오룡묘가 있어서 서궁의 고려 도경에 묘사된 걸로 보면 큰 바위가 있는, 지금 위에 보시는 큰 바위가 있는 저 옆쪽에 있습니다. 옆쪽에 가서 선유도에 혹시 놀러 가시면 저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선유도 오룡묘라고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고려시대 이야기가 아까 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장성 항조에 가면 서호라는 그 아주 유명한 호수의 서남 쪽에 흰 고려사가 있는데, 이거는 927년에 창건을 한 거라고 돼 있어요. 돼 있고, 송나라 신종 때 고려국 왕자 승통 의천이 입공할 때 정원법사의 학현 수교를 청하였다. 이후에 1087년에 금서의 한역 화엄경 300부를 가지고 절에 들어갔고, 이게 의천 이야기입니다. 화엄대각을 지어 탑에 두고 숭배했다. 이를 고려사라고 칭하였다. 이 고려사가 현재 중국이 새로 복원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치를 보면 저기 서호라고 제가 그게 좀 썼죠. 중국 지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인 고려사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볼 만합니다. 서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하고, 서호를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일주를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사 유물들이나 흔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